강남의 화려한 밤거리는 언제나 붉고 푸른 조명으로 뒤덮여 있었지만 최서연 회장은 그 빛의 향연을 외면한 채 텅 빈 펜트하우스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부신 도시의 불빛은 그녀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않았죠. 이제는 익숙한 고요가 오히려 더 큰 슬픔으로 다가왔습니다. 베이지 톤으로 꾸며진 거실 한편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15년 전 그날의 환한 얼굴들이 사진 속에 고스란히 박제된 채 웃고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엔 최 회장의 손녀 민지의 어린 모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민지는 봄날의 벚꽃만큼이나 화사하고 순수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최 회장의 곁에는 그 미소를 볼 수 있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지가 5살 무렵 눈 깜짝할 사이에 실종된 뒤로 가족들은 모두 흩어지고 말았으니까요. 할머니, 저 그네 더 높이 밀어주세요. 귓가에서 울리는 아이의 목소리는 꿈에서 깨어난 직후에도 머리를 맴돌았습니다. 최 회장은 침대 머리맡에 늘 놓아두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수첩 한쪽에는 민지의 이름과 함께 사라진 지 15년 찾을 수 있을까라는 문장이 여러 번 적혀 있었죠. 그 문장은 매일 밤 그녀가 한 줄씩 써내려간 흔적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부터 최 회장은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기 시작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그네를 타는 어린 민지의 맑은 웃음소리, 꽃잎이 하늘거리는 풍경 속에서 그녀는 활짝 웃는 민지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언제나 아이가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는 텅 빈 그네만 흔들리고 있었죠. 외로움이 깊어질 때면 최 회장은 직접 차를 끓여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화단과 벤치 그리고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사람들은 최 회장이 성공한 기업인이자 냉정한 경영자라고 말했지만 정작 그녀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는 없었습니다. 민지야,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니? 도시 한편에서 번쩍이는 광고판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새벽이 되면 그녀는 별이 드문드문 떠있는 하늘을 향해 아이의 안전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날이면 어김없이 민지의 그림자가 마음속에 짙게 내려앉았죠. 하루의 시작은 매일 아침 손녀를 찾기 위한 산책으로 열렸습니다. 보호센터나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곧장 달려갔지만 번번이 헛수고였지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네 골목, 지하철역, 시장 모든 곳을 둘러보았습니다. 민지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구석구석을 살폈지만 매번 허탕을 치고 말았습니다. 펜트하우스로 돌아오는 길이면 사람들은 저마다의 일상으로 분주해 보였죠. 그 일상 안에 자신이 끼어들 곳이 없다는 사실이 최 회장 스스로를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경영자로서 유명세를 얻고 재산도 많아졌지만 정작 손녀를 잃어버린 아픔은 결코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진행 중인 자선 행사에 참석한 뒤에도 그녀는 유난히 우울해졌습니다. 행사의 목적은 고아원과 양육시설 아이들을 돕는 것이었는데 아이들이 함께 모여 웃고 떠드는 광경이 눈부시게 행복해 보였으니까요. 고아원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때마다 민지의 온기가 떠올랐습니다. 회장님, 조금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제안했지만 최 회장은 도리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더 많이 할 수 있어야지.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이 비서를 울컥하게 했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애로운 모습과 달리 집으로 돌아온 최 회장은 민지와 함께 있던 예전 집기들을 손으로 어루만지며 또 한 번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지야, 할머니가 힘이 되어주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절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처럼 외롭고 길었던 15년의 시간은 최 회장에게 씻기지 않을 상처와 후회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민지가 살아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하나로 매일을 버텨냈죠. 그렇게 쌓여온 세월과 눈물이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으로 그녀의 삶 전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독한 그리움은 결국 그녀를 예상치 못한 운명의 문턱으로 이끌게 될 겁니다. 그날은 달력이 가을로 넘어가려는 즈음이었지만 여름의 기운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때였습니다. 일기예보에서는 비가 온다 했으나 아직까지는 맑은 날씨였죠.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나온 최 회장은 차를 타고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늘이 흐려지더니 갑자기 거센 빗줄기가 쏟아졌습니다. 운전기사가 우산을 준비하지 않았다며 당황하자 최 회장은 근처에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죠. 비가 좀 그칠 때까지 기다리면 될 테니 가까운 가게에 들어가 있자꾸나. 그녀가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장대비가 마치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미처 우산을 쓰지도 못한 채 뛰어간 곳은 오래된 상가 골목에 자리 잡은 작은 미용실이었어요. 미용실 간판은 빛이 바래고 창문에는 조그맣게 스타일링 전문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자동벨이 울리며 내부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죠. 어서 오세요, 고객님. 비를 피하느라 허겁지겁 들어선 최 회장은 당황스러운 표정을 감추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때 머리카락이 떨어진 바닥을 쓸고 있던 젊은 스텝이 다가와 말했어요. 앉으세요. 많이 젖으셨네요. 은은한 샴푸 향이 감도는 미용실 한가운데에서 그 스텝의 목소리를 들은 순간 최 회장은 머리가 하얗게 멈춰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느낌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죠. 정말 오래전 어린 민지가 자주 하던 말투 같았으니까요. 스텝의 오른손에는 희미한 붉은 반점이 보였습니다. 이 광경은 과거의 기억을 생생하게 불러일으켰죠. 민지가 어렸을 때 뜨거운 국을 엎질렀던 자리와 똑같은 위치였으니까요. 심장이 저릿하게 쿵쿵거렸고 최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그녀는 최대한 담담한 척 물었습니다. 스텝은 밝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은주라고 합니다. 은주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아이는 맑은 눈동자와 부드러운 말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민지와는 전혀 다른 이름이었지만 그 미소는 어쩐지 소녀 시절의 민지와 겹쳐 보였죠. 그때부터 최 회장의 가슴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여 자리 잡았습니다. 빗소리가 더욱 거세지는 동안 미용실 원장이 다가와 자리에 안내했습니다. 고객님, 앉으시죠. 어떤 스타일을 원하시는지요? 하지만 최 회장의 시선은 온통 은주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원장의 질문도 귓가를 스치는 바람처럼 느껴졌죠. 네. 적당히 다듬어 주세요. 짧은 답변 뒤에도 그녀의 눈은 은주를 떼지 못했습니다. 머리를 감겨주는 다른 직원의 손길이 서툴러서인지 물이 이마 주변으로 줄줄 흘렀지만 최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불편하신가요, 고객님? 옆에서 서툰 손길로 수건을 가져다주는 직원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나 최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오로지 은주의 오른손에 있는 붉은 반점과 은주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묘한 익숙함으로 가득했기 때문이죠.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렬한 이끌림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어린 민지가 사라진 뒤로 단 한 번도 마주하지 못했던 모습이 지금 눈앞에 살아 움직이고 있는 듯했죠. 그 생각은 그녀의 숨결을 더욱 가쁘게 만들었습니다. 머리 손질을 마치고 계산대 앞에 섰을 때 은주는 다시 한번 다가왔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조심해서 가세요. 우산 드릴까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은주의 친절함에 최 회장은 마음이 뜨겁게 흔들렸습니다. 이름도 성도 출생도 모르는 이 아이가 혹시 정말 민지가 아닐까? 하지만 섣불리 묻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만약 은주가 민지라면 왜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부터 해명이 되지 않았죠. 게다가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으니 아이의 기억이 온전할 리 없을 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힌 채 최 회장은 고맙다는 짧은 인사만 남기고 미용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이후 최 회장은 매주 그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머리를 자르거나 드라이를 받는 등의 명확한 목적을 댔지만 사실은 은주가 정말 자신이 찾는 손녀인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나 미용실에서는 새로운 문제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용실 원장이 은주에게 엄격하게 대하는 모습은 표면적으로도 뚜렷했습니다. 은주야, 손님 드라이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 이렇게 헝클어뜨리면 어쩌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은주의 얼굴에는 늘 죄스러운 기색이 맴돌았고 원장은 그런 은주를 가차없이 몰아붙였죠. 다른 직원들이 휴식을 취하거나 커피를 마실 때조차 은주는 바닥을 쓸고 걸레질을 하며 청소를 도맡았습니다. 청소용품이 놓인 창고로 들어가서도 가끔 작은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죠. 그러나 그렇게 힘겨워해도 은주는 미용실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원장이 손님들 앞에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게 뭐야? 손님 머리를 완전 망쳐놨잖아. 너가 이러니까 손님들이 다 도망가지. 월급 받을 생각하지 마. 내가 널 거둬줬더니 이게 보답이야? 얼마나 더 내 속을 썩일 거야? 당장 사과하고 무릎 꿇어. 이런 실력으로 여기서 일한다는 게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널 키워준 게 원수가 됐나? 정신머리가 있는 거니? 은주는 울먹이는 표정으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님 역시 크게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원장이 문제를 유독 심각하게 부풀리는 모양이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더 연습하겠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반복해서 사과했고 그 사이에 다른 직원들은 모두 은주와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구도 은주를 편들어주지 않았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는 최 회장의 마음은 갈수록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개입을 하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은주가 민지가 맞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데다가 만약 은주가 자신이 찾는 그 아이라 해도 이 미용실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그녀가 너무나도 크고 부유한 존재라는 사실이 은주에게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회장님, 다음에도 예약을 잡으실까요? 다른 직원이 예의상 물어왔지만 최 회장은 은주의 일정에 맞춰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은주가 근무하는 시간에 갈게요. 그 직원은 잠시 놀란 듯했지만 곧 미소를 띠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예약해두겠습니다. 이제 매주 토요일이면 최 회장은 스스로도 명분이 애매한 미용실 방문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은주가 대접받는 현실을 더 선명하게 목격했죠. 어느 주말 오후 사람들이 붐비지 않는 시간대였는데도 원장은 은주 혼자만 청소를 시켰습니다. 머리카락이 수북이 쌓인 바닥을 이리저리 쓸어내던 은주는 땀으로 얼룩진 이마를 훔쳤죠. 최 회장은 미용실 한쪽 소파에 앉아 애써 티를 내지 않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고개를 드는 은주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최 회장을 향해 희미하게나마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짧은 순간이었지만 최 회장의 심장을 또 한 번 저릿하게 만들었죠. 저 아이가 정말 민지라면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수많은 궁금증과 함께 답답한 심정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혹시 교통사고가 나서 기억을 잃었다거나
다른 사연이 있지는 않을까? 하지만 원장에게 직접 물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그날 밤 최 회장은 펜트하우스 거실에서 혼자 가만히 앉아 은주의 모습과 민지의 어린 시절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둘 사이에는 확실히 닮은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특히 왼뺨이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오른손의 붉은 반점까지 말이죠. 이제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운명처럼 얽혀있는 확신 같은 것이 밀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증거가 없기에 무턱대고 너가 내 손녀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15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아이가 겪었을지도 모르는 고통이 무척 클 수도 있으니 말이죠. 그렇게 고민을 거듭하던 중 최 회장의 마음 한구석에서 그래도 저 아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결심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받는 은주를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고 손녀가 아니라고 해도 돕고 싶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길에는 아직도 가시밭길처럼 수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원장의 완고한 태도, 은주의 과거에 대한 비밀, 그리고 최 회장이 짊어지고 있는 막대한 재산과 명성까지 모두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한낮의 햇살이 미용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어느 평일이었습니다. 회장 업무를 일찍 마친 최 회장은 별다른 약속도 없이 미용실을 찾았죠. 원장은 영 탐탁지 않은 표정을 지었지만 그래도 귀한 고객이라는 생각에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은 어떤 시술을 원하시나요? 원장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불쾌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빈말로라도 반가움을 표현하기 어려운 듯했죠. 하지만 최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냥 가볍게 커트만 부탁해요. 그리고 오늘도 은주가 해줄 수 있을까요? 원장은 잠시 뜨악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억지로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은주는 아직 스타일링 실력이 부족합니다. 손님께서 불편하실 텐데. 그러자 최 회장은 또박또박 대답했죠. 괜찮습니다. 전 그 아이 손길이 편안하더군요. 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객의 요구를 뿌리치면 미용실 이미지에 해가 될 테니까요. 결국 은주가 나섰고 조심스러운 움직임으로 최 회장의 머리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리는구나, 은주야. 가까이서 보니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주변 시선 때문인지 혹은 원장이 지켜보고 있어서인지 그 아이는 긴장으로 인해 얼굴에 열기가 올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작은 목소리로 변명하듯 말하는 은주에게 최 회장은 낮은 음성으로 답했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돼. 은주는 그제야 조금 마음을 놓은 듯 조심스럽지만 정성스럽게 가위를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 원장은 팔짱을 끼고 어딘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이두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미용실 내부는 여느 때보다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시술이 끝난 뒤 최 회장은 은주에게 작게 웃으며 말했어요. 머리 예쁘게 잘 됐네. 고마워. 그 말에 은주는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원장의 얼굴은 어두웠고 다른 직원들도 수군대기 시작했죠. 계산대 앞에서 머뭇거리던 최 회장은 앞서 준비해온 도시락 가방을 꺼내 조심스레 은주에게 건넸습니다. 내가 직접 싸온 도시락인데 혼자 먹기 아깝더라고. 점심 먹었니? 은주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그때 원장이 다가와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습니다. 고객님, 저희 직원에게 별다른 호의를 베푸실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최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어차피 남는 음식이니 그냥 한 끼 대충 때우라고 줬어요.
단호하면서도 친절하게 말을 돌려버리자 원장은 더 이상 태클을 걸지 못했습니다. 은주는 당황스러워했지만 도시락을 건네받는 순간 감사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온 두 사람은 간단한 도시락을 나누며 잠시나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원이라기엔 좁았지만 작은 화분과 벤치가 놓여 있어 햇빛을 쬐기엔 충분했죠. 힘들어 보여서 이거라도 먹으면서 힘냈으면 좋겠구나. 최 회장은 조심스레 말을 건넸고 은주는 수줍게 미소 지으며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갓 지은 흰쌀밥과 계란말이 그리고 깨소금이 듬뿍 뿌려진 나물 무침이 담겨 있었죠. 은주는 이 한 끼가 주는 따스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은주가 조용히 말하자 최 회장은 눈길을 피해 하늘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민지도 계란말이를 좋아했지. 그 기억이 다시금 떠올라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주야, 혹시 어렸을 때 기억 같은 거 없니? 갑자기 대화의 주제가 바뀌자 은주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살짝 떨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들은 얘기로는 5살 때 큰 교통사고가 났고 그 이후로는 그 말에 최 회장의 가슴은 순간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민지가 사라진 것도 5살 때였으니까요. 세상이 멈춘 듯한 충격 속에서 그녀는 간신히 침착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그 순간만큼은 얼굴에 드러나는 표정을 숨길 수 없었죠. 은주는 그 표정을 보곤 죄송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물쭈물 말끝을 흐리는 은주의 목소리에 최 회장은 작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미안해할 것 없다. 그저 좋은 사람을 보면 돕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니까. 그 말에 은주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어쩐지 그 눈물 속에는 알 수 없는 그리움과 외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도 기억나지 않는 무언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표정 같았죠. 바로 그 모습에서 최 회장은 민지의 그림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내 손녀일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예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잠시 뒤 은주는 다시 일어서려 했지만 갑작스럽게 균형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최 회장은 재빠르게 그녀를 붙잡았죠. 은주야, 어디 아픈 거 아니니? 얼굴이 창백해진 은주는 서둘러 괜찮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평소에 밥은 제대로 먹니? 잠은 잘 자고. 최 회장의 질문에 은주는 어색한 웃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일이 바쁘다 보니 아침은 거르고 늦게 퇴근하면 밥 먹기 좀 그렇고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 회장의 마음에 연민이 솟구쳤습니다. 그러나 그때 원장의 목소리가 정원까지 들려왔습니다. 은주야, 이제 쉬는 시간 끝났어. 들어와서 저기 좀 치워. 수건은 안 개니? 두 사람의 짧은 대화는 거기서 끝이 났고 은주는 죄송하다는 듯 최 회장을 바라보다가 뒤돌아갔습니다. 남겨진 최 회장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은주의 뒷모습이 사라져간 문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심장은 또 한 번 뛸 듯이 두근거렸고 가슴 한편에는 애틋함과 절박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은주야, 너가 정말 우리 민지라면 할머니가 널 어떻게든 데려올 거다. 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가혹하리만큼 긴 기다림의 시간과 아이가 겪었을 상처를 생각하면 단숨에 모든 걸 밝히고 흔들어 놓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뒤이어 원장은 퉁명스러운 태도로 최 회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고객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는 게 어떨까요? 저희도 일이 많아서. 분명히 내쫓는 듯한 말투였지만 최 회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은주에게 작은 손짓으로 인사를 건네고 일어서려 했죠. 그 순간 방금 전에 은주 목소리가 머릿속에 다시 맴돌았습니다. 5살 때 교통사고. 그 사실은 그녀에게 엄청난 단서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에게 직접 더 묻고 싶어도 원장이 곁을 맴돌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미용실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지만 최 회장은 마음 한편에 확신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군지는 결국 밝혀지리라는 강력한 예감이었죠. 그리고 은주를 괴롭히는 그 손길에서 아이를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업무와 사회적 시선, 그리고 은주가 처한 상황 모두가 난관으로 남아 있었죠. 그렇지만 최 회장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내 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야. 민지일 수도 있는 그 아이를 그냥 둘 순 없어. 그렇게 15년 만에 찾아온 운명의 끈을 붙잡기 위해 그녀는 좀 더 비밀스럽고 조심스러운 방법으로 은주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그리움이 인도하는 길을 따라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마음먹었죠. 그리고 이 작은 시작이 결국 할머니와 손녀의 가슴 저미는 재회를 향해 이어지는 전주곡이 될 것이었습니다. 꽃샘 추위가 끝나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던 어느 날이었어요. 최서연 회장은 회사 업무를 일찍 마친 뒤 은주가 있는 미용실로 다시 향했습니다. 그간 틈틈이 알아본 결과 은주가 5살 무렵 겪었다는 교통사고와 민지의 실종 시기가 묘하게 맞물렸죠. 게다가 은주의 손등에 남아있는 붉은 반점은 계속해서 최 회장의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회장님, 오늘은 어떤 시술을 도와드릴까요? 원장은 여전히 겉으론 공손했지만 속내가 썩 편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눈에 띄게 늘어난 최 회장의 방문 횟수를 불편해하는 눈치였죠. 오늘은 다른 직원 말고 은주랑 이야기 좀 하고 싶네요. 그냥 가볍게 드라이만 하면 됩니다. 최 회장의 제안에 원장은 기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했다간 VIP 고객을 놓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앞선 듯 했죠. 은주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미소 지었고 둘은 다시금 미용실 뒤편 작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바쁘진 않니? 잠깐 도시락이라도 먹으며 얘기할까? 최 회장이 도시락 가방을 꺼내자 은주는 어김없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도시락을 함께 나눈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조금 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죠. 잘 먹겠습니다. 요즘 회장님 덕분에 큰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혹시 요즘도 그 꿈을 꾸고 있니? 은주는 순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자주 꾼다는 이상한 꿈. 벚꽃이 흩날리는 정원에서 그네를 타는 장면 말이죠. 네. 아직도 가끔 꾸어요. 누군가가 등을 밀어주는데 무척 따뜻하고 또 슬픈 느낌이에요. 눈을 뜨면 뭔가 잃어버린 것만 같고 가슴이 아파요. 은주의 말에 최 회장은 마음이 저릿하게 아파왔습니다. 혹시 그 누군가가 바로 자기 자신인지도 모르겠다는 예감이 스쳤으니까요. 은주야. 혹시 너에게는 특별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물건 같은 건 없니? 예전 기억을 떠올릴 만한 것들 말이야. 최 회장의 신중한 물음에 은주는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목에 걸려있는 작은 펜던트를 꺼냈어요. 그 펜던트 안쪽에는 흐릿해진 사진이 한 장 들어있었습니다. 뿌옇게 발에서 잘 보이지 않지만 이게 제 부모님 사진 같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인지 볼 때마다 마음이 복잡해지고 울컥해요. 펜던트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최 회장은 사진 속 인물이 자기 아들과 며느리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묘하게 익숙한 실루엣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럼 원장님이 너를 5살 때부터 키워주셨니?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고로 부모를 잃었다고 들었다는 이야기,
친척도 남아있지 않아서 원장의 집에서 자랐다는 이야기까지 조심스레 털어놓았죠. 원장님한테 감사하긴 해요. 그렇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머리를 망친 날이면 하루 종일 잔소리를 듣고 일이 없을 땐 청소만 시키시거든요.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지만 그 눈빛엔 외로움이 스며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아직 어리잖니. 미래엔 하고 싶은 게 더 많을 텐데. 그 말에 은주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꿈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괜히 이 펜던트를 보면 가슴이 울컥하고 그래도 뭘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순간 최 회장은 은주의 손을 꼭 쥐고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민지라면 분명 할머니라는 존재를 기억하고 있을 텐데. 하지만 여러 해 동안 누군가에게 조작된 기억이나 잃어버린 과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그때 미용실 안쪽에서 원장이 큰 소리로 은주를 찾았습니다. 은주야! 이제 쉬는 시간 끝났어. 지금 바로 들어오지 못해. 은주는 다급히 일어나 뛰어갔고 최 회장은 작은 도시락 가방을 쥔 채로 정원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애처로운 시선으로 문 너머를 바라보았죠. 조금씩 진실에 가까워지는 걸까? 하지만 분명 갈 길이 멀겠구나. 그렇지만 그 하루의 짧은 순간이 어느 때보다도 손녀를 찾고 있다는 강렬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아이의 과거를 추적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최 회장과 은주의 관계는 점차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바라보는 미용실 원장의 시선은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었죠. 은주야, 너 요즘 고객하고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 것 아니니? 도시락은 왜 받아 먹어? 손님들 보기 민망하게. 원장은 은주를 사사건건 몰아붙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은주를 거두었다고 했지만 그 태도는 보호자라기보다는 고용주에 가까웠죠. 아니, 그보다 더 혹독한 감시자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실수로 염색약을 잘못 섞어 손님의 모발이 얼룩지게 된 적이 있었어요. 다른 직원이라면 다시 염색하면 된다고 넘어갈 정도의 사안이었지만 원장은 크게 화를 냈습니다. 은주야, 이렇게 머리를 망치면 어떡하니? 너 때문에 손님을 죄다 돌려보내게 생겼잖아. 은주는 눈물을 머금고 연신 죄송하다 말했지만 원장의 화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우연히 목격한 최 회장은 결국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죠. 원장님, 그렇게까지 심하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이 아이도 아직 배우는 중이잖아요. 원장은 싸늘한 웃음으로 최 회장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저희 내부 사정에 관여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실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매번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어요. 제가 책임지고 가르칠 테니 회장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최 회장은 속이 상했지만 당장은 은주를 여기서 데려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정말로 민지라면 법적인 절차부터 아이의 동의까지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하니까요. 하지만 늘 이런 식으로 은주를 몰아세우는 원장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최 회장은 조용히 비서를 불러 미용실 원장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알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은주가 5살 때부터 함께 살았다면 어떤 절차로 가족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은주의 주민등록상 정보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등등. 다음 날 비서가 가져온 자료를 살펴보니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은주는 원장의 조카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혈연 관계가 없었죠. 또한 5살 시절 입양을 했다는 서류가 있지만 입양기관이나 고아원의 공식 기록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역시 뭔가가 있긴 있구나. 최 회장은 문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둔 채 굳은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은주가 민지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는 증거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아이를 이용하려는 원장의 의도가 의심되는 정황이기도 했죠. 그 즈음부터 미용실 내의 긴장감이 더 고조되었습니다. 원장은 최 회장과 은주의 접촉을 극도로 꺼려하며 은주에게 더 많은 업무를 몰아주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습니다. 은주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몰라서 매일을 눈물로 견뎌냈죠. 그러나 그럴수록 은주는 점점 최 회장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최 회장 역시 은주가 점점 민지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를 달래며 머리를 쓰다듬는 순간이면 15년 전에 그 포근함이 떠올랐으니까요.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곁에서 지켜봐 줄 테니 한 발짝씩 나아가 보자. 회장의 입에서 나오는 이 따뜻한 말은 언젠가 손녀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습니다. 은주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눈으로 살포시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이 조용한 다짐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원장은 직접 최 회장을 찾아와 공개적으로 불만을 쏟아냈죠. 회장님, 이렇게 계속 저희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관여하시면 곤란합니다. 은주가 아직 실력도 미숙하고 제가 보살펴야 할 부분이 많아요. 회장님이 자꾸 껴드시면 오히려 은주가 더 혼란스러워집니다. 분명 표면적으론 그럴싸한 말이었지만 최 회장은 그 속내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자신의 통제 아래 두고 싶어하는 억압적인 태도가 느껴졌죠. 은주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하는 일이에요. 고객으로서 좀 더 편안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싶기도 하고요. 원장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입니다. 회장님은 고객으로서 시술만 받으시면 됩니다. 서늘한 분위기 속의 대화는 끝났고 두 사람 사이에는 복잡한 기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등이 폭풍처럼 휘몰아칠 때 은주는 또 한 번 운명의 소용돌이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게 되죠. 어느 날 최 회장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음악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분홍빛 나무로 만들어진 이 상자는 민지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하던 물건 중 하나였죠. 상자를 열면 작고 맑은 자장가가 울려 퍼졌는데 그 선율은 민지가 잠들기 전 늘 듣던 노래였습니다. 그래, 이거라면 은주가 뭔가 떠올릴 수도 있겠지? 미용실에 가져간 상자를 은주에게 건네주자 그녀는 처음엔 고급스러워 보이는 물건을 받는 것에 쭈뼛거리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상자 뚜껑을 열고 흐르는 자장가를 듣는 순간 은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 노래 어딘가에서 들어본 것 같아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조심스럽게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에서 묵혀져 있던 기억의 파편이 빛처럼 스쳐갔죠. 하얀 이불 속에서 듣던 자장가, 부드러운 손길로 등을 토닥여주던 사람, 벚꽃나무 아래에서 그네를 밀어주던 따스한 미소. 그 모든 이미지가 파도처럼 몰려들자 은주는 가슴에 알 수 없는 통증을 느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스스로도 당황한 듯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죠. 왜 이 노래를 듣는데 이렇게 눈물이 나죠? 분명히 어디선가 익숙하게 들었던 것 같은데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가슴이 먼저 반응하는 기분이에요. 은주는 울음을 터뜨렸고 최 회장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에서 은주는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흐느끼며 의지했죠.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너가 무언가를 잊었다면 언젠가 다시 떠오를 거야. 그러나 이 평온한 순간도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원장이 등 뒤에서 날 선 목소리로 끼어들었거든요. 은주야,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왜 고객님께 폐를 끼치고 있어? 은주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일어서려 했지만 최 회장이 은주의 손을 부드럽게 붙잡았습니다. 그만하세요, 원장님. 제가 시킨 일이에요. 이 아이에게 전해줄 게 있어서
불렀을 뿐입니다. 하지만 원장은 이미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마음대로 저희 직원을 데리고 나가시면 곤란합니다. 이 아이가 아직 실수도 많고 교육해야 할 부분이 산더미예요.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고 최 회장은 침착한 목소리로 대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도 더 이상 시간을 빼앗지 않도록 하죠. 은주야, 음악 상자는 꼭 간직해. 나중에 또 듣고 싶으면 언제든 들을 수 있게. 은주는 고맙다는 말을 애써 삼키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원장은 결국 은주를 다시 미용실 안으로 데려갔고 최 회장은 음악 상자가 아이의 과거를 깨울 열쇠가 되어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원장이 없을 때를 틈타 음악 상자를 조심스레 열어봤습니다. 자장가가 흘러나오자 그녀는 다시금 알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혔죠. 아직은 분명하게 떠오르지 않지만 마치 오래전 삶의 조각들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으려는 듯 가슴이 미어지게 아픈 동시에 따뜻한 감정이 섞여 밀려왔습니다. 왜 난 이 노래를 듣고 이렇게 눈물이 날까? 머릿속에 그려지는 얼굴은 뚜렷하지 않은데 굉장히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러면서도 두려워. 은주는 꼬박 밤을 새우다시피 뒤척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의 와중에도 마음 한구석에서 나에게도 또 다른 가족이 있었을까? 하는 희미한 희망이 움트고 있었죠. 며칠 후 갑작스럽게 큰 비바람이 몰아친 날이었어요. 최 회장은 업무를 마친 뒤 바쁘게 은주가 있는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결심한 바가 있었죠. 은주에게 너가 내 손녀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직접적인 대화를 해보리라 마음먹었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오후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선 최 회장의 등 뒤로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창문에 부딪히는 빗소리를 듣고 밖을 내다보며 혀를 찼죠. 회장님, 오늘 날씨가 정말 안 좋네요. 이럴 때는 집에서 쉬시는 게. 한 직원이 인사를 건네왔지만 최 회장은 이미 단호한 눈빛으로 미용실 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어디 있나요? 은주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분주히 바닥을 닦고 있었죠. 얼마 전부터는 미용 기술을 배우는 대신 계속해서 허드레질만 하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은주야, 최 회장이 불렀지만 은주는 깜짝 놀랄 만큼 잔뜩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원장에게 얼마나 혼이 났는지 최 회장을 향해 다가오는 것도 겁을 내는 듯했죠. 이리로 와. 할 얘기가 있어. 그 순간 미용실 문이 열리며 원장이 들어섰습니다. 빗물을 흥건히 뒤집어 쓴 원장은 이미 짜증이 가득해 보였죠. 또 오셨네요. 회장님. 은주야. 넌 지금 창고 청소나 하러 가. 최 회장은 원장의 명령을 막아서며 작정한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원장님. 이제는 저도 말을 해야겠네요. 이 아이를 왜 이렇게 부려먹는 겁니까? 그리고 정말 이 아이가 원장님 조카가 맞나요? 순간 원장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바깥에선 바람이 거칠게 불고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죠. 은주는 두 사람 사이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남의 가정사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군요. 제가 이 아이를 책임지고 키웠다는 사실은 변함없어요. 그간 먹이고 재워줬으면 됐지. 더 이상 뭘 바라는 건가요? 그 말에 최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 손녀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몰아붙이세요. 한순간 미용실 안이 얼어붙은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백에 다른 직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은주 역시 충격을 받았는지 창고 문 앞에서 비틀거렸죠. 손녀, 내가 저분의 손녀라고.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한 은주는 곧 깊숙이 감춰져 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떠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어린 시절, 어느 봄날, 벚꽃 가득한 정원에서 할머니와 함께 있었던 순간들.
첫 생일 케이크를 직접 구워주셨다는 흐릿한 기억,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시던 익숙한 음성. 민지야, 우리 민지. 맞지? 최 회장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은주에게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은주의 눈동자는 이미 눈물로 가득했죠. 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 끝에는 확실한 떨림이 서려 있었습니다. 오래 묵은 기억의 문이 조금씩 열려 과거와 현재가 혼재된 혼란이 그녀를 덮쳐온 것이었죠. 거짓말 하지 마세요. 회장님, 원장은 흥분 상태로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는 제 조카예요. 제가 15년 동안 정성껏 키웠다고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최 회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확보한 정보와 아이와 나눈 대화, 그리고 그 직감이 확신을 줬으니까요. 너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이렇게 부당하게 대하는 걸 그대로 둘 수는 없네. 민지 아니, 은주야. 여길 당장 나가자. 최 회장이 손을 내밀자 은주는 눈물을 떨구며 서서히 그 손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원장은 필사적으로 막아서며 언성을 높였죠. 은주야, 내가 널 거두어준 은혜를 이렇게 배신하겠다는 거니? 내가 없었으면 너는 길바닥에서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은주는 그 말에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이제는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 알고 싶다는 갈망이 더 강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입술을 깨물며 원장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원장님, 저도 제 인생을 찾고 싶어요. 제 가족이 정말 누군지 알고 싶어요. 거센 비바람이 창문을 두드리고 천둥 소리가 우레처럼 퍼지는 상황 속에서 원장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는 원장 자신이 벌인 모든 거짓이 탄로날까 두려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래, 너 마음대로 해봐. 하지만 명심해라. 밖에 나가면 아무도 널 받아주지 않을 거야? 원장의 날 선말을 뒤로 한 채 은주는 최 회장의 손을 잡고 미용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거센 비바람에 온몸이 젖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게 전혀 중요하지 않았죠. 내가 정말 이분의 손녀일 수 있다면, 내가 그렇게 그리워했던 꿈속의 목소리가 진짜 할머니일 수 있다면. 수많은 감정이 교차하는 가운데 은주는 마치 깊은 바다 위에서 작은 빛을 발견한 사람처럼 새로운 희망에 몸을 맡긴 채 달려나갔습니다. 반면 미용실 안에 남은 원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미 커다란 비밀이 폭풍우와 함께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으니까요.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원장 스스로도 직감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폭풍우 치는 그날의 결단이 결국 할머니와 손녀의 운명을 뒤바꾸는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답니다. 폭풍우를 뚫고 미용실을 벗어난 두 사람은 골목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빗물로 인해 옷이 흠뻑 젖었지만 서로를 부축하며 간신히 몸을 가누었죠.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수시로 거리를 비췄고 그 불빛에 은주의 얼굴은 창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괜찮니? 조금만 더 가면 차가 있으니까 그리로 가자. 최서연 회장은 애써 침착한 음성으로 은주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처음으로 마주한 엄청난 사실에 가슴이 뛰었고 온몸이 떨려 거의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었죠. 제가 정말 할머니의 손녀가 맞을까요? 내가 그걸 증명해 보일게. 그러니까 우선 어디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 몸부터 녹여야겠어. 회장의 전용차가 대기 중이었던 곳까지 가까스로 도달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부랴부랴 문을 열어주었고 은주는 떨리는 목소리로 고맙다고 힘겹게 내뱉은 뒤 차에 몸을 실었죠. 차가 달리는 동안 창밖의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은주는 어딘가 허망한 표정으로 창문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장면들이 마구 뒤엉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할머니를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왔던 걸까?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삶은 뭐였을까? 원장님은 왜 나를 그렇게 붙들고 있었던 걸까?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죠. 최 회장은 은주의 손을 살며시 잡고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혼란스러울 거야. 하지만 시간이 걸려도 하나씩 알아가면 돼. 그 순간 은주는 가슴속에서 묘한 안도감이 퍼지는 걸 느꼈습니다. 온기 어린 할머니의 손길이 왠지 모르게 그리움이라는 감정과 맞닿아 있었기 때문이었죠. 차가 도착한 곳은 병원이었습니다. 최 회장은 은주가 너무 춥고 지친 상태라 일단 건강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죠. 의사들은 그녀의 체온을 점검하고 영양 상태 등을 간단히 체크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지만 오랫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고 과로해 온 탓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죠. 며칠만 푹 쉬면 금방 회복할 겁니다.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리고 무리한 활동은 삼가세요. 의사의 말에 최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묵묵히 은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민폐를 끼치는 것 같다고 낮게 중얼거렸지만 회장은 그저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를 지켜볼 뿐이었죠. 진료를 마치고 난 뒤 두 사람은 곧장 최 회장의 펜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은주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화려한 공간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비현실적으로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장식들, 그리고 커다란 창문에 비치는 화려한 도시 야경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전혀 달랐기 때문이었죠. 이리로 와. 옷부터 갈아입고 뜨거운 차를 마시자. 회장은 준비해둔 옷가지를 건넸고 은주는 한참 동안 넋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가 정말 이곳에서 살아야 하는 걸까 하는 낯선 감정이 일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방 한쪽 의자에 조용히 앉아 펜트하우스 창밖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에게 민지라는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곳이 할머니와 함께했던 과거의 기억과 이어진다는 사실이 조금씩 현실감 있게 다가오고 있었죠. 방문 틈 사이로 살며시 들어온 최 회장은 은주 곁에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피곤하지 않니? 오늘은 많이 힘들었을 테니 편하게 쉬어도 돼. 은주는 작게 숨을 고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요. 어릴 때 일이 전혀 떠오르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선명한 장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더 많이 기억날 거야. 천천히. 무리하지 않으면서 하나씩 확인해보자. 그리고 은주는 다시금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거세게 내리던 비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바람도 한결 잠잠해 보였죠. 마치 이들을 에워싸고 있던 폭풍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며칠 뒤 은주는 한결 건강해진 모습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펜트하우스에서 잠시 머물며 과거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 있었죠. 아침마다 의뢰해둔 변호사와 조사관들이 추가적인 정보를 가져왔고 그 과정에서 민지의 존재가 조금씩 공식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진이 있답니다. 회장님, 민지가 실종되기 직전 가족 사진을 찍은 기록이 남아 있어요. 비서가 가져온 오래된 앨범에는 5살 무렵의 민지, 그리고 젊은 시절의 최 회장 부부,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은주야, 이 사진 속 아이를 봐줄래? 저 정말 똑같아요. 머리 모양도 표정도. 앨범 속 민지의 모습은 확실히 지금의 은주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거의 같은 인상이었죠. 은주는 사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마치 거울을 바라보듯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제 부모님이신 건가요?
사진 속 젊은 부부를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최 회장은 어딘가 애절함을 담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래.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난 너의 아빠와 엄마야. 너가 많이 어려서 기억에 없을 수도 있어. 은주는 앨범 위에 살짝 손을 올렸습니다. 앨범의 가장자리가 발에 있고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이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 온기가 전해지는 듯 온몸에 전율이 퍼졌죠. 왠지 모르게 마음이 저릿해요. 그동안 왜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살았던 걸까요? 그 말에 최 회장은 담담한 어조로 설명했습니다. 민지가 실종된 뒤 경찰과 가족들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결국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 어느 순간부터 실마리가 전부 끊어져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해졌다는 사실. 너가 5살 때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했지. 그 사고 이후로 아마 아무것도 기억 못하게 된 것 같구나. 그 공백을 원장이 교묘히 이용했을 수도 있고.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원장과의 지난 세월이 겹쳐 떠올라 복잡해졌습니다. 원장이 늘 못되게 굴었지만 그래도 유년 시절부터 함께 살며 형식적으로나마 가족처럼 지냈으니까요. 원장님이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도 왜 그렇게 날 붙잡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최 회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직접 알아본 사실을 조금씩 털어놓았습니다. 원장은 사채 빚에 시달리던 시절이 있었고 아직 어린 은주를 데려오면 국가 보조금이나 후원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을 들었을 가능성, 그리고 은주가 성장한 뒤에는 값싼 노동력이나 기타 이득을 기대했을 수도 있다는 의혹 등등. 물론 정확한 건 그 사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알겠지만 분명히 너를 진심으로 보호하려 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구나. 은주는 차마 아무 말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겪어온 삶의 이면에 그런 계산이 깔려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고 가슴 한구석에서 씁쓸함이 밀려왔죠.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회장님과 함께 살면서 민지로서의 삶을 되찾으면 되는 건가요? 그 물음에 최 회장은 환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에게도 선택의 자유는 있어. 하지만 난 너가 진짜 가족으로 돌아오길 바래. 잃어버린 시간은 길었지만 우린 함께 채워나갈 수 있지 않겠니? 그 말에 은주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지만 이내 작게 웃음 지으며 답했습니다. 저도 원래의 제 모습을 찾고 싶어요. 그리고 할머니 곁에서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레 맞닿았습니다. 오랫동안 이별과 그리움으로 얼룩져 있던 시간이 이제는 조금씩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렀고 은주, 이제는 민지라는 본래 이름을 되찾은 그녀는 최 회장과 함께 검사를 받으며 친족 관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일치했죠. 이를 기점으로 세상은 최서연 회장의 잃어버린 손녀가 돌아왔다는 뉴스로 떠들썩해졌습니다. 할머니, 좋은 아침이에요. 어느새 민지의 표정에는 예전처럼 활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미용실에서 깨우치게 된 기술과 경험을 살려 자신만의 스타일을 공부해보고 싶다는 꿈이 자라났습니다. 할머니, 나중에 미용사 자격증 같은 것도 제대로 따고 제 가게를 열어보고 싶어요. 민지의 조심스러운 포부에 최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래. 너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응원할 거야. 세월이 흘러 민지는 마침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이제는 손재주도 제법 능숙해져서 주변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을 멋지게 바꿔줄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이 늘었죠. 최 회장은 그런 손녀의 발전을 지켜보며 흐뭇해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저만의 가게를 열게 됐어요. 민지는 작게 웃으며 가게의 간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손님 한 분을 먼저 초대했죠. 할머니, 저희 오픈 첫날이니까 꼭 와주셔야 해요. 당연하지. 우리 민지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해야지. 최 회장은 환하게 웃으며
손녀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봄바람이 벚꽃을 흔들며 두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이제 영원히 함께다.